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 35, 36에 이어서 이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지난 강의 36에서는 저희가 상태의 가치 또는 행동 가치를 구해서 간접적으로 팔러시를 찾는 방법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번 시간에는 정책 기반 강화학습으로서 이 에이전트의 팔러시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어서 특정한 상태에서 특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가장 가치를 크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옵티멀 팔러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기반 강화학습은 모델 프리 강화학습의 한 분야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가치 기반 강화학습을 만들었었는데, 이때는 밸류 펑션을 정의해서 상태 가치나 행동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 시간에 배울 정책 기반 강화학습은 이 팔러시 펑션을 만들어서 구하는 방법, 즉 팔러시 베이스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액터 크리틱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 팔러시 펑션과 밸류 펑션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이 에이전트의 가장 옵티멀한 팔러시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팔러시 베이스드 하고요. 그 다음에 액터 크리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기반 강화학습에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팔러시 펑션을만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팔러시 펑션하고 밸류 펑션 두 가지 함수를 만들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팔러시 펑션만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는 정책 기울기 방법 또는 이 팔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레인포스 방법, TRPO, 트러스트 리전 팔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PPO, 프락시멀 팔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팔러시 펑션하고 밸류 펑션 두 가지 펑션을 모두 구한 다음에 이 팔러시 펑션을 결국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는 액터 크리틱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QAC라는 방법이 있고, Q2C는 어떤 거냐면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이라는 것이고요. A3C라는 건 뭐냐면 어싱크로너스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 방법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고요. 그 다음에 GAE, DDPG라는 방법이 액터 크리틱 방법에 속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정책 기반 강화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컴퓨터 에이전트가 이 팔러시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러시라고 하는 함수는 일반적인 함수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 팔러시 함수를 구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팔러시 펑션은 이 환경으로 같은 상태를 입력받아서 행동을 출력하게 되면 다시 이 행동이 환경으로 입력이 돼서 이 환경은 다음 시간 단계 상태를 보여주고, 여기서 사람이 설정한 보상 함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 팔러시는 이 상태를 입력받아서 다다음 시간 단계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행동 상태가 계속 연이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각 시간 단계마다 이 사람이 설정해 놓은 보상 함수에 따라서 이 보상값이 결정이 되는,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런 식의 에피소드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각 리워드는 이 팔러시라고 하는 함수로부터 생성된 행동의 말미암아 생기는 다음 시간 단계 상태로부터 계산된 보상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보상값들을 모두 썸해서 만들어 놓은 이 리턴 값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이 팔러시를 찾는 방법이 바로 정책 기반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 보상값을 이 팔러시 펑션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를 저희는 팔러시 그레디언트 방법이라고 하고요. 정책 기울기 방법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 보상값을 계산해주는 또 다른 함수를 만들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밸류 펑션이라고 하고요. 이 밸류 펑션하고 이 팔러시 펑션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것을 저희는 액터 크리틱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러시 펑션을 저희는 액터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행동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액터가 만들어 놓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보상값을 계산해 주는 펑션을 저희는 크리틱이라고 하죠. 이 크리틱이라는 것은 비평가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즉 팔러스 펑션이 만들어 놓은 행동에 대해서 비평하는, 평가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밸류 펑션을 크리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팔러스 펑션만 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서 이 보상값을 이 팔러스 펑션으로만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는 이 팔러스 그레디언트 메소드, 즉 정책 기울기 방법이라고 하고요. 액터 크리틱 방법은 이 팔러스 펑션이 만들어 놓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보상값을 이 따로 이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밸류 펑션, 즉 크리틱이 만들어 놓은 밸류로 목적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저희는 액터 크리틱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책 기울기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정책 기울기 정리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정책 기울기 정리입니다. 팔러스 그레디언트 세오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상태 가치를 우리는 이 목적 함수로 보겠다라는 것이 정책 기울기 정리가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공식은 다름 아닌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행동 가치 곱하기 팔러스를 평균 내게 되면, 모든 행동에 대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저희가 상태 가치가 되고, 상태 가치를 저희는 목적 함수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팔러스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가치를 평균적으로 만든 것을 저희는 정책 기울기 방법에서 목적 함수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최대로 하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에센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적 함수를 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에센트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목적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삼각형을 거꾸로 한 것은 그레디언트, 즉 미분한다는 뜻이 되고요. 미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팔러스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행동 가치에 대해서 미분하고, 미분 법칙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행동 가치를 마찬가지로 벨만 이퀘이션을 고쳐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미분하게 되면 보상값은 상수기 때문에 0이 되고, 미분값은 0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미분하는 요 값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미분값을 안에다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마 감소계수하고 상태 전이 확률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 미분을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 가치에다가 미분을 옮길 수가 있겠죠. 옮긴 다음에 다시 이것을 벨만 이퀘이션 쓰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벨만 이퀘이션,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최초 했던 이것과 형태가 똑같죠. 즉 어떤 거냐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정리한 것을 저희는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팔러스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행동 가치를 평균을 낸 상태 가치를 우리는 목적 함수로 보고, 이 목적 함수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로우는 뭐냐면 방문 빈도수에 해당합니다. 즉 상태 전이 확률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팔러스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가치를, 팔러스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우리는 J라고 했을 때 그 J에 대한 미분값, 즉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팔러스 그레디언트 시오림이 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쓰게 되면 바로 정책 기울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정책 기울기 방법은 레인포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포스 방법은
1992년에 로널드 윌리엄스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책 기울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에이전트가 팔러스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마지막 상태까지 시나리오 또는 에피소드 또는 궤적이라고 하는 트레젝토리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롤아웃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롤아웃된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함수를 업데이트하게 되겠죠. 즉 하나의 시나리오 또는 에피소드가 완성이 되면 매 시간 단계마다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보상값의 합을 리턴 값이 되겠죠. 리턴 값을 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정책에 있는 학습 변수를 찾는 방법이 바로 레인포스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업데이트된 정책 함수를 다시 롤아웃하고 롤아웃된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시간 단계에서의 리워드를 합산한 것을 다시 또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함수의 학습 변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저희는 레인포스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포스 방법은 온폴리시라고 하는데요. 온폴리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팔러스라고 하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이 리워드의 합인 리턴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행동에 대해서 목적 함수를 만들고 그 목적 함수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내 행동에 있는 변수를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온팔러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레인포스 방법은 정책 기울기 정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책 기울기 정리죠. 정책 기울기 정리는 다름 아니라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행동 가치 이 파이로 인해서 즉 팔러시 펑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행동 가치하고 여기에다가 이 팔러시를 평균을 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상태 가치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는 목적 함수로 삼아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에센트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치를 최대로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쓰게 되면 파이 안에 있는 이 세타 학습 변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명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팔러스 펑션 이 파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세타라고 하는 학습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신경망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망 기반의 팔러스 펑션에다가 행동 가치를 평균 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목적 함수가 된다. 이것을 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쓰게 되면 이 파이 안에 있는 즉 여기에는 이 목적 함수는 세타로 표시가 되어 있는 세타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목적 함수를 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이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쓰게 되면 우리가 팔러시 펑션에 있는 학습 변수 세타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좀 수학적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팔러스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나누게 되면 이게 약분이 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식과 똑같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행동 가치를 행동 가치에 대한 평균값, 행동 가치를 쭉 써만 것을 우리는 리턴 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턴 값의 기호인 이 골, GT라고 표기를 하고요.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러시 그레디언트 시오림을 미분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E라는 것은 기대값, expectation을 의미하고요.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팔러시 펑션에서 만들어낸 이 팔러시의 기울기 나누기 원래 있던 팔러시에다가 이 팔러시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리턴 값을 곱한 것을 평균을 낸 것이 바로 이 목적 함수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앞서 구했던 이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저희가 경사 기울기 정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앞서 구했던 이 그레디언트인 경우에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요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적 함수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경사상승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팔러시 안에 있는 이 세타 값인 학습 변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여기까지는 사실은 앞서 구했던 목적 함수를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바로 요것이 되고, 여기에다가 학습률 알파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통해서 다음 시간 단계에 이 학습 변수를 우리가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계산을 좀 편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팔러스의 그레디언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랑 똑같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로그에다가 미분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x를 미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x분의 1이 되는 로그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미분값, 요건 뭐냐면 이 로그를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것이 분모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이 팔러시 세타라고 하는 학습 변수를 가지고 있는 팔러시를 미분한다는 것은 그냥 팔러시 함수에다가 이 팔러시를 로그로 해서 이것을 미분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만든 레인포스 방법에서의 이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써서 이 학습 변수를 찾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값을 이렇게 로그로 바꾼 다음에 바꿔준 것이 이 값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구하게 되냐면 이 팔러시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을 미분하는 것을 찾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에피소드를 취하게 되면 여기서 매 시간 단계마다 생길 수 있는 리워드를 합산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요 리턴 값이 바로 요 값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요 매 시간 단계마다 생기는 이 리워드는 바로 팔러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상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팔러시로 인해서 만들어진 매 시간 단계마다의 보상값을 합한 리턴 값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팔러시 함수니까 팔러시에 대한 함수를 로그 값을 넣어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이것을 평균을 구한 다음에 알파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이 팔러시 안에 있는 학습 변수 세타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레인포스 방법이 됩니다. 레인포스 방법은 이 전형적인 온팔러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팔러시대로 만들어 놓은 리워드를 가지고 만든 리턴 값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초기에 학습이 덜 된 상태에서의 팔러시가 만들어낸 가치가 상당히 이 편차가 큰, 즉 분산이 큰 그런 단점이 있었죠. 이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뭐냐면 레인포스 B라는 방법인데, B라는 것은 베이스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만큼을 빼준 요거를 우리는 리턴 값으로 대체하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만큼의 편차를 줄이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베이스라인을 평균값, 이 평균 그 에버리지의 리워드를 평균 낸 것을 썼는데, 최근에는 어떤 것을 쓰냐면 행동가치 마이너스 상태가치를 대체를 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다른 말로 어드밴티지라고 하는데, 즉 어드밴티지를 여기 나와 있는 레인포스 마이너스 베이스라인을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근에 추세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행동가치에서 만약에 상태가치를 빼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백업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상태가치는 원래는 벨만 이퀘이션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행동가치 곱하기 팔러시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행동가치 곱하기 팔러시 하는 평균값의 의미였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팔러시가 잘 학습이 돼서 얘가 만들어낸 행동가치가
여기 나와 있는 평균값, 여기 있는 행동가치의 평균값인 상태가치보다 크다면, 즉 크다면 어떤 게 될까요? 이 행동가치는 좋은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드밴티지가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잘 학습이 된 것이고, 굿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가 마이너스가 되면 잘못 학습이 된, 즉 잘못 학습이 된 경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이 리턴 값을 어드밴티지로 대체하고 있고요. 어드밴티지라는 건 뭐냐면 행동가치 마이너스 상태가치가 된다. 그래서 행동가치가 상태가치는 두 개의 행동가치, 여러 개의 행동에 따라 평균적인 것을 우리는 상태가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팔러시로 가지고 취했던 행동가치가 위에 있던 상태가치보다 더 크다면, 즉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 하게 되면 플러스가 돼서 좋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나온 행동가치 마이너스 상태가치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행동가치가 평균적인 상태가치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플러스가 된다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이 목적 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어드밴티지를 여기 나와 있는 이 리턴 값을 대체하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기울기 방법 중에서 최근에 발표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TRPO하고 PPO라는 알고리즘입니다. TRPO는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의 약자고요. 그다음 PPO는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약자인데, 여기 나와 있는 TRPO와 PPO는 거의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RPO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존 슐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 버클리 대학교의 교수이고, 그다음에 박사과정 학생들인데, 설지 레이빈이라는 사람은 로보틱스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 이 확률통계학 분야에 굉장히 저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지도 학생이 바로 AI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하고요. 그다음에 몬트리올 대학의 조슈아 벤지오 교수가 바로 이 마이클 조단의 지도 학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버클리 대학의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로보틱스에 굉장히 유명한 피터 아빌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트러스트 리전 팔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존 슐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졸업을 하고 나서 오픈 AI에 입사하고 나서 오픈 AI에서 이 PPO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 PPO라는 것이 바로 챗 GPT에 쓰였던 휴먼 피드백 바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해서 이 챗 GPT가 최종 파인 튜닝 하는 데 사용됐던 그러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PPO라는 알고리즘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 모델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 PPO가 어떻게 챗 GPT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됐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스텝 1에서는 사람이 만드는 프롬프트 기반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학습을 하죠. 이것을 저희는 SFT라고 합니다. SFT는 그 Supervised Fine Tuning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학습 모델은 사람이 만들어낸 프롬프트 기반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텝 1이 끝나게 되면 그 스텝 2에서는 이 강화 학습을 위해서 보상 모델을 만듭니다. 이 보상 모델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SFT로 학습된 모델이 대답한 결과가 이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라벨을 만들어주면 이 라벨을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주면 되는구나 라는 학습을 바로 보상 모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은 학습 데이터 셋을 가지고 이 PPO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델이 바로 최종적인 챗 GPT 모델이 되는데, 이 챗 GPT가 프롬프트 기반의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뭔가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출력된 결과가 스텝 2에서 학습된 보상 모델이 이 보상을 줘서 얘가 PPO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되면 마지막 파인 튜닝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되는 챗GPT의 서비스 모델은 바로 PPO라고 하는 강화학습으로 학습된 모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RPO는 앞서 설명드렸던 레인폴스 또는 레인폴스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베이직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대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목적 함수가 지원이 됐고요. 두 번째는 급격한 정책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즉 수렴이 보장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것이 새롭게 제안된 목적 함수가 되는데, 이 에타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 함수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목적 함수가 되고, 이 파이 틸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new policy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old policy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치는 원래 있던 정책으로 만들어진 가치에다가 새로운 요번에 시도했던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을 가지고, 요 타우라는 건 뭐냐면 정책으로부터 샘플된 정책으로 가지고 만들어진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드밴티지, 이 가치를 감색계수만큼 곱해갖고 만들어진 것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가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드밴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드밴티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드밴티지는 이 액션 밸류에다가 저희가 스테이트 밸류를 뺀 것이 바로 어드밴티지였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밸류인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스테이트 밸류는 사실은 액션 밸류에 팔러스를 곱하고 평균 낸 것입니다. 두 번째 액션 밸류 곱하기 팔러스를 곱해서 평균 낸 것이 바로 스테이트 밸류가 되는데, 만약에 새롭게 선택된 액션 밸류의 평균값보다 이것이 크다면 플러스가 될 테고요. 만약에 새롭게 만들어진 액션 밸류가 이 평균값인 스테이트 밸류보다 작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바꿔 얘기하게 되면 어드밴티지가 양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좋은 행동을 취했다, 좋은 팔러스가 구해졌다라는 뜻이 되고, 어드밴티지가 마이너스가 되면 나쁜 행동이 취해졌다, 나쁜 팔러스가 선택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면 이 어드밴티지가 항상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저희가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기존 팔러시를 가지고 만들었던 가치에다가 새로운 팔러시, 파이 틸라라는 것은 새로운 팔러시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우리가 평균내는 것이, 요거는 다름 아닌 벨만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벨만 이퀘이션으로 만들어주는 행동 가치는 여기에다가 뭘 곱하냐면 상태 전이 확률을 곱하게 되면 이것이 한 시나리오,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러한 시나리오로 만들어지는 모든 리워드의 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T라는 건 뭐냐면 시간 단계를 의미합니다. 시간 단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면 환경은 각 상태별로 상태 전이 확률로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겠죠. 상태를.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 행동 가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되면 스테이트 밸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사실 저희가 자리바꿈할 수가 있는데, 이게 뒤로 나오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시나리오 T 시간 단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쭉 에피소드가 전개가 되면 여기에는 상태
전이 확률에다가 이제 감소 계수가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시간 단계가 전개가 되면 현재 시간 단계로 환산할 때는 우리가 감소 계수를 적용하니까. 그리고 나서 상태, 요거는 이제 상태 S로 갈지 S 프라임으로 갈지를 결정해 주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방문 빈도수라고 정의하고요. 이 방문 빈도수는 새롭게 만들어진 파이 틸다에 의해서 방문하게 되는 빈도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새로운 팔러스에 의해서 만약에 스테이트 S0로 갔을 때의 확률, 상태 전이 확률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 시간 단계,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상태 S1으로 갔을 때의 확률에 감마를 붙여야 되겠죠. 감마라는 건 뭐냐면 감소 계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단계에서 벌어지는 것에는 이 감마가 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 빈도수라고 하는 것은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라는 개념은 시나리오가 쭉 전개가 되면, 에피소드가 전개가 되면 이 상태가 전이 될 때 확률에다가 시간 단계가 관여가 되니까 다음 시간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가치를 현재 시간 단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소 계수를 곱해준다라는 것이 바로 방문 빈도수가 되고요. 이 방문 빈도수에다가 요 상태 가치, 어드밴티지 곱하기 팔러스에 대한 평균값, 이 상태 가치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준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요거 새롭게 시도된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가치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새로운 목적 함수가 돼서 이 새로운 목적 함수를 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팔러스에 있는 학습 변수 세타를 찾자라는 것이 TRPO가 되는데, 자, 이 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새로운 목적 함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적 함수는 이렇게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면은 우리가 방문 빈도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새롭게 목적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안정적인 수렴 보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이 틸다라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면 파이 틸다를 만들어주는 이 어드밴티지에다가 우리 상태 가치를 구하고 이 파이 틸다를 곱한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그러면 안정적인 수렴 보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거를 조금 리마인드 하게 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목적 함수 파이 틸다로 만들어지는 가치라고 하는 목적 함수는 원래 파이 올드, 옛날에 있던 파이로서 만들어진 가치에다가 이 파이 틸다로 만들어진 시나리오에서 생길 수 있는 가치를 더한 것이 새로운 목적 함수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로우 파이 틸다라는 것이 파이 틸다가 만들어준 패스, 새로운 샘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드밴티지를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항상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TRPO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새로 계속 단조적으로 항상 이 성능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드밴티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되게 하지 말고 항상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어서 여기에는 로우 파이 틸다를 바꿔주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 목적 함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라는 것인데, 앞서 설명드린 로우라는 것은 파이 틸다였었는데 여기서는 파이가 나왔죠. 이 파이라는 건 뭐냐면 어드밴티지가 양수였던 과거의 팔러시를 고스란히 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이 틸다 대신에 파이로 만들어주는 패스하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어드밴티지를 하나의 쌍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파이 틸다의 팔러스를 곱하는 상당히 좀 변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들어요. 파이 틸다로. 이 파이 틸다로 에피소드를 만들게 되면 액션 스테이트 액션
스테이트 가는 이 파이 틸러로서의 일종의 에피소드를 만들면 일로 사실은 이 에피소드를 따라가는데 파이 틸다를 만들어준 에피소드를 따라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드밴티지는 말이죠. 어드밴티지는 과거에 있던 이 파이로 만들어주는 어드밴티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 틸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새로운 패스, 새로운 트레젝토리, 에피소드를 따라가는데 그때 만들어 생기는 매 시간 단계마다 생길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이 과거에 이 팔러시로 만들어주는 어드밴티지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파이 틸다로 따라갔을 때의 어드밴티지가 음수가 될 수가 있을 걸 방지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항상 양수였던 어드밴티지를 쓰게 되면 우리가 항상 개런티가 된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만들어주는 에피소드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밸류가 항상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목적 함수를 우리는 대리 목적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 목적 함수라는 것은 로우 파이 틸다 대신에 옛날에 이미 개런티가 됐던 그러한 패스를 가지고 새롭게 목적 함수를 구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떤 거냐면은 이 파이 틸다로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생길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과거의 파이 올드, 얘는 파이 틸다가 되겠죠. 파이 올드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쓴다라는 것이 TRPO의 가장 독특한 알고리즘이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저희가 바꿔준 것이 요게 됩니다. 그래서 E라는 것은 expectation, 평균값이 되고요. 이 파이 틸다를 만들어준 에피소드 타우에 따라서 에피소드를 따라가는데 그런데 그때 생길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과거에 있던 과거에 파이 올드로 만들어진 어드밴티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좀 어색하긴 하죠. 그래서 패스는 파이 틸다의 패스인데 어드밴티지는 파이 올드를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통계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중요도 표본 추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도 표본 추출이 있는데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기대값을 만들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값이 다루기가 힘들 때 아니면은 직접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소위 말하는 중요도 표본 추출, 즉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쓰게 되면 대신 간접적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새롭게 만들어진 파일을 옛날에 있던 파이로 샘플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현재 파이 틸더로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파이로 샘플링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대신에 어떤 것을 쓰냐면 새로운 파이 틸다하고 옛날에 있던 파이 틸다에 비례값을 넣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파이로 샘플링된 거를 우리가 가지고 확률을 구해서 기대값을 만드는 대신에 어떤 웨이트를 넣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의 파이 틸다와 과거의 파이 값의 비례값을 웨이트로 넣어주자라는 것이 바로 임포턴스 샘플링에 대한 통계학적인 방법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fx라는 이벤트 값에 대한 평균값,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곱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확률값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임포턴스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값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Q로 대체하고 그 대신에 PX하고 QX의 비례값을 웨이트로 넣어주게 되면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임포턴스 샘플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샘플링 레이시오 또는 샘플링 웨이트 또는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샘플링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원래 있던 목적 함수에 이 파이 틸다로 만들어지는 로그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개런티가 됐던 이 파이라는 것으로 패스를 잡고, 즉 파이라는 것으로 패스를 잡아서 어드밴티지를 구하고, 여기에다가 패스는 파이 틸다의 패스를 쓰되 어드밴티지 계산은 파이로 만들어진 어드밴티지를 쓴다라는 것이 TRPO의 굉장히 독특한 알고리즘이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파이 틸다라고 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확률값을 임포턴스 샘플링 기법을 써갖고 이렇게 취환을 해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맥시마이즈 하도록 쓰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파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썼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옛날에 있던 팔러시하고 새로운 팔러시의 컬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값이 어떤 적당한 작은 수, 예를 들면 0.001 작은 수보다 작도록, 즉 이 비례값이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유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건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건으로 우리의 최종 메인 목적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조건 함수를 원래 있던 목적 함수에 첨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SVM에 했을 때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썼었죠. 그렇게 되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따로 구하는 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또 다른 방법은 페널티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줍니다. 베타라는 것을 예를 들면 뭐 0.1로 할 거야, 아니면 뭐 10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페널티 넘버를 정하고 나서 여기에는 조건식을 대입을 하고 이 전체를 목적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는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최종 목적 함수를 맥시멈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있는 파이 안에 있는 변수 세타를 찾는 것이 바로 TRPO 알고리즘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TRPO 알고리즘은 이 통계학이라는 수학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이 강화학습의 펄리스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현재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거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RPO가 발표가 되고 나서 몇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TRPO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목적 함수를 최대화를 할 수 있는 세타를 찾기 위해서 썼던 것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지 않았고, 헤시안이라고 해서 이 그레디언트의 그레디언트, 목적 함수를 두 번 미분하는 H 매트릭스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학적으로 계산량이 많고 복잡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와 있는 여기 두 개의 팔러스의 비율을 우리가 이 컬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거 두 개에 대한 레이쇼를 구하는 것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목적 함수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 넘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컬백 라이블러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맥시마이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TRPO인 경우에는 계산이 좀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개선한 것이 PPO입니다. PPO는 정확하게 TRPO하고 같은데, 물론 개발자도 존 슐만이라는 사람이 개발했고, 물론 PPO는 오픈 AI가 개발했고요. 오픈 AI가 PPO를 만들고 나서 챗 GPT에 직접 사용했던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결국은 TRPO하고는 정확하게 같은 알고리즘이 되는데, 단 틀린 게 뭐냐면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구하고자 하는 팔러시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과거에 있던 팔러시에 대한 이 레이시오 비율을 샘플링 레이시오 또는 이거를 저희는 샘플링 웨이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라고 했었죠. 이거를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 클리핑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레이쇼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새롭게 구하고자 하는 팔러시 나누기 옛날에 있던 팔러시에 대한 것이 레이쇼가 있을 때, 레이쇼 곱하기 어드밴티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클리핑 했을 때, 즉 이거의 레이쇼가, 이 레이쇼가 가능하면 1 플러스 작은 수,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작은 수 요 안에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PPU 알고리즘의 핵심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이시오가 1 마이너스 이필론, 그다음에 1 플러스 이필론 사이에 있도록 만들고 클리핑을 하고 여기에다가 어드밴티지를 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있던 그냥 레이시오 곱하기 어드밴티지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해서 목적 함수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것이 바로 PPU 알고리즘이 되고요. 그래서 챗 GPT도 썼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랭귀지 모델들이 만약에 휴먼 피드백 바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걸 쓴다고 하게 되면 PPO를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인기 있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기반 강화학습에서 두 번째 방법인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은 목표는 어떤 거였냐면 롤 아웃 할 때 이 분산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레인폴스나 아니 TRPO, PPO 같은 경우에는 이 팔러시가 직접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에 따라서 어드밴티지를 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목적 함수를 최대로 만드는 그렇게 학습이 되는데 즉 온 팔러시 개념이죠. 내가 만든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온 팔러시 방식의 단점은 이 분산값이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태에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결과값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습이 더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액터 크리틱인데요. 결국은 액터 크리틱에서는 뭐냐면 실제 액션을 하는 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터가 만들어 놓은 결과, 액터가 행동을 했을 때에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다음 상태를 평가하는 함수를 따로 두자는 것이죠. 액터가 만들어 놓은 것은 팔러시 펑션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다음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이 크리틱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갖고 이 밸류 펑션이 액터가 만들어 놓은 행동으로 생길 수 있는 다음 상태를 판단을 하자. 그래서 액터라는 펑션, 그 다음에 크리틱이라는 펑션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액터 크리틱의 큰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액터를 학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학습 과정에서는 액터가 만들어 놓은 액터가 행동한 것으로 생길 수 있는 가치를 이 크리틱이 평가함으로써 이 분산값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환경에서 이제 스테이트를 입력받게 되면 시간 단계 t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입력받게 되면 액터는 시간 단계 t에 대한 행동을 하겠죠. at를 합니다. 그러면 at를 환경에 입력받으면 얘는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를 만들어 주겠죠. 그랬을 때 크리틱이 이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를 입력받아 갖고 밸류를 만듭니다. 그 밸류를 만들어서 이것이 액터의 목적 함수에 대입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크리틱도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밸류를 자기 자신에 들어와서 크리틱에 대한 이 학습 변수를 찾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간 단계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단계 t에서 상태를 입력받으면 액터는 같은 시간 단계에 행동을 하고 환경은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를 보여주면 그제서야 크리틱이 그 상태를 받아들여 갖고 가치를 계산한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액터한테도 영향을 주고 한편 자기 자신한테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액터 크리틱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액터를 만들 수 있는 함수를 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크리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액터를 맡을 수 있는 우리 함수를 팔러시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크리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밸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러시 펑션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행동이 서로 이산일 때, 즉 구별될 수 있는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행동을 할 때에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연속적인 행동을 만들 때 함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핸들을 꺾을 때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연속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모터에다가 전압이나 전류를 보낼 때 연속적으로 보낼 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 팔러스 펑션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팔러스 펑션은 여러 개의 학습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신경망을 가지고 이런 팔러스 펑션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물론 크리틱도 신경망으로 되어 있는 펑션을 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산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액터 펑션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입력되는 노드에는 상태의 특성들이 입력이 되고 이것이 쭉 순전파하게 되면 마지막 출력 노드에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얘가 행동할 수 있는 행동 셋의 개수만큼 노드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행동 셋에 있는 노드 중에서 가장 맥시멈인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이런 신경망 구조를 갖게 되고, 만약에 연속적인 게 되면 얘는 행동 셋만큼의 노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각각 행동 셋마다의 평균값을 의미하는 값이 되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활성함수를 탄 h를 씁니다. 이 탄 h는 평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든 실수값을 스퀴즈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탄 h를 가지고 평균값을 만드는 데 쓰고, 그 다음에 행동의 개수만큼 이 표준 편차의 노드가 존재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의 노드가 행동이 만약에 10개면 평균에 대한 노드가 10개,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대한 노드가 10개가 있겠죠.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그냥 노드가 10개이긴 하지만 연속적인 행동을 만드는 팔러스 펑션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신경망으로, 그러면 평균을 만드는 노드가 10개, 표준 편차를 만드는 노드가 10개, 그래서 도합 20개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활성함수는 소프트 플러스를 씁니다. 소프트 플러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렐로랑 비슷하게 생겨 있는데 이 소프트 플러스의 장점은 이 꺾이는 곳에서 스무스하게 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그래서 렐로보다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 그러한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함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가장 맥시멈인 평균을 구하고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연속적인 행동을 샘플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크리틱인 경우에는 마찬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 가치를 만드는 함수 또는 행동 가치를 만드는 신경망인 경우에는 스테이트가 입력된 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입력된 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입력이 되면 여기서는 실수값이 되겠죠. 행동 가치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또는 상태 가치인 경우에는 이 상태가 입력이 되면 최종적인 노드 하나에는 이 상태 가치 실수를 스코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Q-V 하게 되면 어드밴티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액터 크리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강화학습을 쓰게 되면 액터를 대표할 수 있는 팔러스 펑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는 크리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밸류 펑션을 이런 식으로 신경망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슬라이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액터를 대표할 수 있는 팔러스 펑션을 우리가 파이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파이라는 것은 함수를 뜻하고요. 세타라는 것은 그 함수 안에 있는 학습 변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파이 세타가 신경망 구조의 모습을 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치 함수, 크리틱 역할을 하는 가치 함수, 밸류 펑션을 우리가 QW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W라는 것은 가치 함수에 들어간 학습 변수를 의미하고요. 이것을 저희가 각각에 대한 목적 함수를 만들고 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갖고 여기 나와 있는 정책 함수의 학습 변수 세타와 가치 함수의 학습 변수 W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여기서는 이제 최대값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에센트가 되겠죠. 그걸 써서 구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템포럴 디퍼런스 방식으로 원 스텝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모든 터미널까지 모든 걸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D 람다처럼
람다만큼의 앙상블을 해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일괄적으로 파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타우, 즉 타우라고 하는 에피소드라고 명칭을 하게 되면 파이 세타를 기반으로 우리가 타우라는 에피소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서 가치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 함수의 학습 변수 세타, 가치 함수의 학습 변수 W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목적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목적 함수는 정책 기울기 정리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로그 파이 세타,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었죠. 로그 파이 세타라고 하는 것 곱하기 이 가치 함수, 옛날에는 이 파이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가치가 어드밴티지가 들어가는데 액터 크리틱에서는 이 가치라는 것이 이 크리틱, 즉 밸류 펑션이 만들어낸 가치가 대처가 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러시로 만들어준 것 곱하기 이 크리틱이 만들어낸 이 밸류 펑션이 만들어낸 가치를 곱하게 되면 목적 함수가 되는데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 거꾸로 한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그레디언트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알파라는 것이 바로 학습률이 되겠죠. 학습률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 이터레이션에서의 이 세타, 즉 정책 함수의 학습 변수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QW에 대한 W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요. 이 QW는 이 델타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이 크리틱이 만들어낸 가치에다가 이번에 내가 액션을 취했던 이번에 에피소드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됩니다. 이것에 만약에 델타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업데이트 할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델타의 제곱을 여기서는 목적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가치 함수에서는. 가치 함수에서의 목적 함수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가치에다가 내가 이번에 에피소드를 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치를 뺀 것, 즉 델타만큼 있는 것을 제곱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0에 수렴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옵티멀 값을 찾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이제 목적 함수니까 목적 함수를 이 W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2라는 것이 나갈 텐데 어차피 이 알파라는 것이 모든 상수값을 다 포괄하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2가 앞으로 나가고 원래 있던 것은 내려오고 그 다음에 QTW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구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최대로 하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를 써갖고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써서 이 W를 업데이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틱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다가 팔러스를 곱해갖고 이 팔러스 펑션의 세타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가치 함수가 만들어 놓은 이 가치를 델타만큼을 제곱을 해갖고 이것을 목적 함수로 삼아서 W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한 루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수렴이 안 되면 다시 반복을 해갖고 수렴될 때까지 반복하게 되면 팔러스 펑션, 즉 정책 함수의 학습 변수인 세타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리틱 펑션, 즉 가치 함수의 학습 변수인 W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책 기반 강화 학습은 정책이라는 것을 막바로 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가치를 구해서 가치를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팔러스를 간접적으로 찾는 게 아니고 막바로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강화 학습의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팔러스 그레디언트 또는 액터 크리틱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팔러스 그레디언트의 방법인 PPO 방법이라는 것을 많이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